승무패 65회차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입니다. 저는 카타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빠르게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막전에서 보여준 양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당연히 세네갈의 우위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변수가 있다면 카타르가 사우디나 일본같이 최근에 아시아 팀들이 대이변을 연출했던 경기를 보고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지난 1차전 에콰도르를 상대로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소극적인 운영을 했던 것처럼 이번 세네갈전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네갈을 상대로 어느 정도 맞서는 형태의 경기가 나온다면 카타르도 이번 2차전에서 지난 1차전 실망스러웠던 경기력을 만회하고자 홈팬들 앞에서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세네갈이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 이스마일라 사르라는 측면 자원을 활용한 이 날개 공격이 여전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측면 공격에도 고전했던 카타르가 세네갈의 측면 공격에도 적지 않은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네갈이 네덜란드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디오 마네 선수의 공백에 따른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에네르 발렌시아라는 베테랑 골잡이가 결정력을 발휘해 줬지만 상대적으로 세네갈은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피니셔가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1차전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온다는 가정하에 세네갈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 결정력 난조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 개막전에서 실망스러웠던 경기력을 보여준 카타르가 홈 버프를 2차전에서 받으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카타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FIFA 랭킹 8위 네덜란드와 44위 에콰도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콰도르로서는 1차전 카타르전 2골을 넣었던 베테랑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무릎 쪽이 조금은 안 좋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에콰도르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이 네덜란드전의 몸 상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콰도르가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등에 업을 수 있다면 충분히 네덜란드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 중원의 브라이튼의 카이세도를 축으로 한 활동량과 역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직전 세네갈전에서 고전했던 양상과 비슷하게 에콰도르전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전에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다소 부족한 약점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 파괴력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네갈보다 에콰도르가 에네르 발렌시아라는 베테랑 공격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세네갈보다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근소하게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반다이크, 델리흐트, 아케가 구축하는 3백 수비가 원체 탄탄하기 때문에 에콰도르 역시 뚫어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네갈
세네갈전에서도 노페르트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세네갈에게 실점 위기를 내줬었던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반다이크를 축으로 한 3백 수비가 네덜란드가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1차전 개막전에서 보여준 에콰도르의 측면 공격력과 에네르 발렌시아의 골 결정력이라면 충분히 네덜란드를 위협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콰도르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네덜란드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에콰도르 사이드 이변 픽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미국의 경기인데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잉글랜드의 주포 해리케인 선수가 발목이 안 좋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팀 동료인 픽포드 골키퍼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리케인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가 미국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원부터 공격진에 젊은 자원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역동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잉글랜드의 중원 조합이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이라는 젊고 에너지가 좋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잉글랜드의 중원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중원과 견주어 봐도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고 무엇보다 벨링엄과 라이스가 패스나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 미국의 중원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 퀄리티 역시 잉글랜드가 미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미국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잉글랜드가 이번 월드컵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물론 이란에게 2골이나 실점을 했지만 약점으로 꼽혔던 맨유의 수비수 맥과이어 선수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가 않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맨시티의 수비수인 카일 워커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전을 대비한 훈련에 워커 선수가 참가를 했다는 이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비 라인에 워커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후방 쪽에서 부족했던 기동력을 보완하면서 미국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 워커 선수의 기동력이 굉장히 보탬이 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원과 공격진은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중앙 수비 조합이 탑 포지션보다는 연령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 수비의 노쇠화 역시 잉글랜드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을 막아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짐머만과 팀림 선수가 중앙 수비 조합을 꾸리고 있는데 이 짐머만 같은 경우에는 93년생으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팀림이라는 선수는 87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팀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잉글랜드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현재 물이 오른 잉글랜드의 공격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팀림 선수의 이 노세아가 조금은 약점이 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호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는 튀니지가 호주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튀니지가 덴마크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튀니지의 약점은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덴마크전에서 벤치에서 결장이 됐었던 이 튀니지의 카즐이라는 공격수가 이번 호주전에서는 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카즐이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몽펠리에에서는 2골에 그치고 있지만 지난 시즌 생떼띠엔에서는 10골을 넣은 선수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튀니지 A매치 역사상 2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이기 때문에 덴마크전에서 최전방 골 결정력에 난조를 보인 튀니지가 카즈리 선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카즈리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이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튀니지가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호주를 상대로 근소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또다시 튀니지가 카즈리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골 결정력에 난조를 보인다면 호주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주가 비록 프랑스에게 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당했지만 이 전반전에 프랑스를 상대로 보여준 공격력과 호전성, 특히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았던 호주이기 때문에 이 튀니지도 위험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직전 덴마크전에서는 튀니지가 자신들이 덴마크보다 언더독의 위치이다 보니까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호주를 상대로는 튀니지가 탑독의 위치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경우에는 튀니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호주에게 불리의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호주 역시 마틴 보일이라는 측면 공격수가 월드컵 최종 낙마를 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프랑스전 호주가 보여줬던 공수 밸런스를 고려하면 이 무승부보다는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가 확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면서 굉장히 기세를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상성에 의해서 폴란드 사이드를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일궈낸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기세를 탈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폴란드를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전에서 재미를 봤던 것이 바로 최종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서 중원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콤팩트하게 좁혀서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고 절묘한 오프사이드 라인 컨트롤로 아르헨티나의 뒷공간 침투를 무력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라는 팀은 아르헨티나와 팀 컬러가 전혀 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는 중원을 거치는 플레이보다는 그냥 전방으로 때려놓는 단순한 롱패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향한 롱볼 공격 혹은 측면으로 굵은 롱패스를 때리는 기본적으로 선굵은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폴란드의 중원 삭제 느낌의 축구를 상대로 사우디 특유의 중원 압박 전술이 의외로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방으로 때리기 때문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전에서 재미를 봤던 중원 압박이 별 소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게 피지컬이 밀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폴란드는 사우디 이상의 피지컬을 지닌 전형적인 유럽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제공권 경합에 있어서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사우디가 애를 먹을 수 있는 폴란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었지만 폴란드에게는 고전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번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전에서 보여줬던 이 조직력과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을 고려하면 폴란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폴란드 대표팀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 소속팀만큼 득점에 집중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부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위력이 조금은 반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아르헨티나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사우디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알 사흐라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사우디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우디의 상승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전보다 다른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폴란드 사이드를 버리기에는 이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프랑스가 호주에 4대1로 대승을 거뒀고 덴마크는 기대와 다르게 튀니지와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프랑스의 우세가 점쳐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덴마크가 최근에 프랑스를 상대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던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달, 9월달 월드컵을 앞두고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던 프랑스와 덴마크인데 그 경기에서 덴마크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원정에서 프랑스가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도 덴마크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프랑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맞대결은 월드컵에서의 맞대결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 프랑스도 두 경기 모두 베스트 라인업에 가까웠고 덴마크 역시 베스트 멤버를 가동했었기 때문에 이 덴마크전 2연패 천적 면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덴마크가 또다시 프랑스전 맞춤 변수를 들고 나온다면 또다시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라는 팀이 데샹 감독의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맡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덴마크같이 조직력이 좋고 맞춤 전술을 잘 쓰는 팀을 상대로는 프랑스가 잘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프랑스가 덴마크를 상대로 두 경기 3백 수비를 가동을 했지만 월드컵 호주와의 1차전에서 프랑스가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왔고 특히 프랑스의 데샹 감독이 우파메카노라는 수비수의 파트너로 이 기존의 맨유의 라파엘 바란이 아닌 리버풀의 코나테 선수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 덴마크전 두 차례 맞대결 때보다 프랑스의 수비 전형과 구성원이 변화가 된 것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덴마크가 자랑하는 중원 3총사 에릭센, 호이비에르, 딜레이니 중에서 이 딜레이니 선수가 튀니지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가 자랑하는 중원 3총사의 파괴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덴마크의 천적 면모와 주어진 배당에 비해서 현재 프랑스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덴마크 사이드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5회차 현민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부는 6번까지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11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목요일 H조 1차전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를 종합을 해서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